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이제 처음에 서초루비 세미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에피소드가 나가기 전에 이미 다 마감돼 버렸어요. 와. 20자리였는데. 마감되진 않았고 마감- 학생 한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올리고 나서 글을 쓰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금방 나가서 실제로는 뭐 하루 정도면 다 끝난 것 같긴 해요. 와. 저, 루비가 이렇게 인기 있는 언어였어요? 네. 그럴 리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다 안 알려진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는 파이썬 모임 만들면 안 차지 않아요? 꽉 차요. 아, 그래요? 그럼요. 다 만석이에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약간 낙교님이 잘못한 것도 있어. 그래요? 왜요? 잘못한 거예요? 미리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우리 엠바고를 지키셨어야죠. 엠버거였나요? 아니 팟캐스트는 적어도 그러니까 공지를 못 팟캐스트에서 받아서. 얘기한 의미가 없잖아.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그래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내부에 적이 있다. 제가 그거를 이제 표를 어차피 12시인가 1시에 공개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리기 한 3시간 전쯤에 한 트윗 했었는데 그거를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쪽에 올라간 것 같아요. 루비 코리아. 그래서 열리자마자 좀 빨리 찬 것 같기는 해요. 맞죠. 근데 요새 워낙 루비 모임이 없었어서 뭐 한번 오랜만에 생기니까 다들 신청하신 게 아닐까 싶긴 하더라고요. 20명이니까. 20명이면 엄청 큰 거예요. 네. 원래는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20명이 돼가지고 딴 데서 하고 원래는- 어디에서 해요? 그 메가존 건물 지하 1층에 대강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가존이 이제 그런 교육 사업 하려고 한 건지 아무튼 작년엔가 만들었거든요. 그게 네. 지하에. 그 공간을 빌려주신다고 해서 그 공간에 하기로 했어요. 대강당이 몇 명이 들어가는데. 한 40명 정도 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추가로 사람을 더 모집할까 했는데 그냥 첫 모임이고 네.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더 안 늘렸어요. 네, 딱 20명까지 그리고 아마 저희 회사에서 한두 명 갔을 것 같아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름이 안 맞게 됐잖아요. 아, 그렇네. 블럭 차이로. 메가존은 강남에 있으니까. 이걸 아, 설명드리자면은 네. 지금 강남역 기준으로 이제 사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강남대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북쪽을 봤을 때 왼쪽은 서초구고 오른쪽 강남역에서 역삼역 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강남구고 네. 거기서 교대역 쪽으로 오면 서초구예요. 그래서 사실 강남 토지에서 하면 서초 루비가 맞는데 지금 메가존이 약간 역삼 쪽 방향에 있거든요. 이름 바꾸셔야겠네요. 강남 루비로. 아니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초 루비가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야, 항상. 약간 넘어갈 수 있죠. 이제 누군가 강남 루비를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초는 서초에서 모이고 강남은 강남에서 안 생긴다야. 안 네, 생겨요.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원래 루비 코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한 2년 전쯤인가 서울 루비라는 아, 맞아요. 게 있었잖아요. 잠깐 맞아요. 동안. 그래서 거기서 또 뭐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도 너무 크다. 우리 서초로 하겠다. 그래서 서초에서 모이겠다. 앞으로 서초 루비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서 진행을 하는 거죠. 원래 그게 활성화되는 커뮤니티의 특징 아닌가요? 그쵸.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좀 이상한데, 네. 그러고 있어. 이 다음 루비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서초 루비로 음. 23일 날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을 녹화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제 한국에 컨퍼런스 하는데 보면 영상을 공개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영상을 공개하더라도 그냥 카메라로 한 번만 찍어가지고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네. 토즈 같은 데서 하면 그 프로젝터가 좀 화질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국의 컨퍼런스 녹화하는 사이트처럼 그 발표자 얼굴만 따로 녹화하고 발표자 슬라이드는 이제 중간에 캡처보드로 영상을 따서 녹화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근마켓 비용으로 오. 캡처보드를 하나 거기서 샀고 좀 당근마켓. 비싼 거를. 근데 이제 맥 같은 경우는 HDCP라고 해서 그 보안 프로토콜 같은 게 걸려 있어요. HDMI 스펙인데 HDMI에서 나갈 때 이게 저작권이 지켜져야 된다는 신호를 걔들이 보내거든요. 네.
그 기계가. 네. 그러면 그걸 표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캡처보드는 그걸 녹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캡처보드들이 그걸 녹화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애플은 아이튠즈 때문이었는지 노트북이랑 아이맥 이런 거에 다 HDCP가 걸려 있어요. 내 컴퓨터 그냥 화면인데도. 모든 화면에 다 걸려 있다는 예, 거죠. 나가는 거 모든 게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스 같은 경우는 플스 설정에서 끌 수 있어요. HDP 신호를 꺼요. 그럼 캡처보드에 바로 녹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작권자들이랑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걸려 있어서 중간에 이제 그거를 없애는 기계가 필요해요. HDCP라는 거를. 기계가 어떤 기계들이 필요해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 팔아요. 그냥 불법 장비잖아요. 네. 얘기하면 되나? 저작권을 얘기하면 안 우회하는 될 것 같은데? 장비니까. 네, 저작권 우회한 장비니까 공식적으로 판매하면 거기 써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걸 안 지키고 만드는 이렇게 그 스플리터라 그러는데 HDMI 하나가 들어와서 두 개로 분리해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이 만들다 보니까 아니면 의도적인지 HDCP를 지원 안 하는, 그러니까 지원 안 한다 그래야 되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름아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였지? 루비콤프인가? 네. 그걸 녹화해주는 데 있었잖아요. 컴프릭스라고 그런 거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걔네가 자기네 장비를 가지고서 화면이랑 뭐 사람 얼굴이랑 다 따로 찍어가지고 합성까지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업체예요? 아니요, 외국 루비콤프. 그러니까 한국에 루비콤프가 없죠. 네. 네, 그런 걸 해주는데 거기서도 장비를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 부분은 안 써있어요. 얘네가 뭘로 하는지가 되게 애매하게 이걸 지원해주는 장비를 씁니다라고 돼 있고 네. 뭘 쓰는지가 안 써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행사장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맥에서 뽑으면 그게 안 되니까 네.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서 제가 예전에 그 우회하는 장비를 산 게 있거든요. 스플리터 칩에. 네. 근데 걔는 딱 HD까지밖에 안 돼요. 그거 새 버전을 사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옛날 버전은 됐는데 요즘 나오는 버전은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존 리뷰에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이거 된다 그래서 샀는데 새 제품은 안 되고 요즘 산 건 안 된다. 옛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4K 되는 걸로 샀는데 네. 와서 테스트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맥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이 4K예요, 사실 일반 그렇죠. 화면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 그냥 HD로 빼면 화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제 한번 해볼 거고. 게임 스트리머들이 이걸 되게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 기능을. 4K요? 아니요, HDCP 우회하는 기능. 아, 그쵸. 근데 근데 게임은 보통 윈도우에서 하지 않아요? 윈도우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플스나 이런 제품들 플스는 이제 끄는 게 있는데 액박은 끄는 게 없고 또 플스도 그거 HDCP를 끄면 게임 제작사랑 협의한 게 있어서 HDCP를 끈 상태에서는 일부 화면이 안 나가는 게 있어요 또. 뭐 중간에 네, 영상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깔끔하게 하는 건 그런 우회 장비를 넣는 거긴 해요. 근데 예전에 뭐 CP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기록을 잘 하셨었잖아요. 아로알렉 같은 거 하면서도 다 기록했었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퀵타임을 썼잖아요. 맞아요. 퀵타임을 안 쓰는 이유는 뭔가 있는 건가요? 기존까지는 저도 발표할 때 퀵타임 쓰면 진짜 녹화가 깔끔하고 잘 되거든요. 퀵타임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퀵타임으로 내 화면을 capture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맥에서는 퀵타임이라는 그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여기 동영상 캡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전체를 내 화면을 내 화면 전체 이제 스크린 캐스트 하듯이 캡처를 할 수 있어요. 기본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거로 이제 발표 같은 거 할 때 녹화를 뜨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했던 아로알랩이라는 행사에서는. 안 하는 이유는? 안 한 이유는 그 모아뷰인가 오면서부터 새로운 OS 퀵타임으로 녹화랑 우선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저장이 우선 오래 걸려요. 시간에 비례해서 몇십 분씩 걸리고 또 몇십 분씩이나 걸려요? 몇 시간씩 이걸 찍고 있으면 그리고 또 이걸 저장하잖아요. 네. 저장하다가 실패해요. 그럼 이거 끝났어요 이제. 이게 이게 분명히 파일이 있고 창이 닫아지진 않아. 재생은 되는데 네. 저장이 절대 안 돼요. 어디 템프에 있는지도 봤는데 안 돼. 그거를 한 두세 번 당하니까. 그리고 또 윈도우 컴퓨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캡처 장비가 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예전에는 되게 잘 됐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퀵타임. 네, 예전에는 잘 됐죠. 그럼 예전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그 템프에 있는 어떤 파일이 자동으로 그냥 복사되는 정도? 그냥 그건 아니고 그냥 퀵타임에서 저장을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긴 했어요. 에러가 안 났어요. 근데 요즘에 좀 잘 나고 또 이런 거를 각각 개인한테 맡기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퀵타임을 또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맞아요. 예전에도 해보면은 보통은 이제 발표자들 맥을 쓰니까 괜찮은데 리눅스나 윈도우를 가지고 오시면 오히려 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리눅스는 진짜 힘들겠네. 윈도우는 뭐 반디캠 이런 거로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장비를 다 샀으니까 그 메가존 상황을 봐서 실시간 생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맥으로는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윈도우 컴퓨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어떤 방송 플랫폼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 쓰세요. 유튜브는 실시간 생방에서 사실상 완전 도태됐어요? 졌어요. 아프리카 TV한테도 졌고 트위치한테, 왜냐면 대도서관이라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유튜브 넘어간 분인데 예. 그분도 트위치로 넘어가서 이번에 어. 유튜브 못 쓰겠다고 진짜 자기가 한 2년 동안 실시간 생방했는데 개선되는 게 이제 느려서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기는 유튜브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그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23일이죠? 네. 23일 수요일에 저희 STD Out FM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계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트위터나. 네, 어떤 저희 트위터는 없죠? 트위터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 네. 어떤 쓰던 낙교님이 계신데 트위터가 네. 없을 리가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페스타.io에서 모임을 개설하셨더라고요. 네. 낙교님이 개설하셨나요? 네. 왜 페스타.io 쓰셨어요? 다른 플랫폼 아니고? 저는 그냥 저번에 하시코프 모임 할 때 너굴님 네. 있으시길래 그럼 너굴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 네. 저는 그때 온오프 믹스를 안 쓰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알아봤었던 거고. 사건이 좀 있었죠. 그것 네.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도 있고 이제 온오프 믹스가 그동안 불편한 게 많았는데 미덥닷컴 개발자들이 그래서 쓰기도 했잖아요. 네, 한동안 그랬었죠. 근데 하필 그런 사건까지 있으니까 개발 커뮤니티들은 다 나온 것 같고. 네. 미덥닷컴은 일단 그 결제를 미덥닷컴에서 받을 경우에 페이팔밖에 지원이 안 돼요. 아직까지. 그리고 온오프 믹스는 안 쓰고 싶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안 써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참 페스타.io에서 뭐 개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써보면 되겠다 하고 했고 그때 재미있었던 거는 우리가 오픈하는 날 우리 때문이 아니고 FE 콤프라고 있었어요. 프론트엔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날 이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페스타.io 서버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로 하면 안 되고 하시코프 세미나는 그래서 등록을 못 받았고 그날. 아, 그런. 네, 아예 못 그런 일이 받았어요? 있어요. 네, 왜냐면 서버 죽어가지고 FE 콤프도 그날 못 받고 다음날 다시 받겠다 했는데 그날 또 죽었어요. 그래서 FE 콤프는 결국은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옮길 때가 미덥 그때 고리 옮긴 거기로 곳이 옮겼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게요. 어디였지? 비슷한 고린가 계통이 있었던 것 그거 같아요. 아니에요? 네, 비슷한 계통이 있었고 네이버 썼었나? 하여튼 다른 데로 옮겼고 그 다음에 아무튼 FE 콤프 문제가 FE 콤프 문제란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페스타 문제죠. 네, 네. 페스타 문제 해결되고 나서 하시코프는 이제 잘 등록을 받았고요. 네. 아무튼 그때는 행사 등록하려면 이메일로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처음에 등록을 하고 수정을 할 때 이메일 썼던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시코프 세미나 아. 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그 네. 전에 한 번 더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뭐였지? 하시코프 1회 세미나가 있고 2회 세미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네. 1회 세미나 때는 제가 이벤트를 등록하려면 이메일로 무슨 내용을 작성을 해서 보냈어야 돼요. 크리에이트가 안 됐다. 네, 크리에이트, 어드민 페이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2회 때는 다행히 어드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드민으로 만들어서 올렸고, 네. 그리고 뭐, 약간 사소한 기능들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점점 개선되더라고요. 어드민 페이지도 좀 계속 보수되고, 뭐, 그 다음에 등록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메일 보내는 기능 같은 것도 베타지만 열려 있었고,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일단은 카드 결제가 붙어 있으니까 네. 그게 제일 그쵸, 좋았던 카드 것 결제가 같아요. 제일 어쨌건 편하죠. 뭐 그쪽에 수수료 떼기는 하지만 제일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계좌번호 바꾸고 하면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돈을 받았네 못 받았네 다 체크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쪽에서 카드 결제 열어버리면은 알아서 결제하시니까 이번에 루비 모임도 참가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무료로 하고 일반 참가자분들은 5,000원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그냥 다들 결제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오긴 했어요. 그 티켓 구분을 그러면 학생이랑 일반으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페스타에서? 네, 맞아요. 그럼 학생인 건 어떻게 인정해요? 인증을 하지 않죠. 그냥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알아요? 참가자 목록을 보면 학생인 게 딱 티가 나요. 어떻게 해요? 다 네이버 이메일이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저희 회사 이렇게 인턴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학생으로 신청했었는데 네. 그분 빼곤 다 네이버 메일이었고 그분 이제 뺐거든요. 네네. 그리고는 완전 네이버 메일로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학생들은. 학생들은 네이버 아무래도- 다니는 사람들은 네이버 안 쓰나요? 응? 네이버 다니는 사람들은 네이버 안 안 쓰나요? 써죠. 네,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에- 직원들은 nhn.com 쓰시지 않아요? 아, 그건 회사 그건 메일. 직원용이고 메일. 그거 말고 네이버 다니는 개발자들도 다 지메일 쓰죠. 비개발자는 모르겠는데 개발자들은 다 지메일. 그냥 개발할 때 구글 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긴 한데 근데 뭐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근데 뭐- 믿을만 하구나. 저희가 뭐 딱히 그걸로 인증은 하진 않을 것 같긴 네네.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를 인증하기 시작하면은 다 체크해야 돼요. 저희가 앞에 또 가가지고 그쵸. 엄청 큰 행사들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앉아가지고 누구 오셨으니까 하고 얼마 내셨으니까 체크하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기본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페스타 이제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깔끔하고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오프믹스는 너무 지저분하게 이런 거 저런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내가 원하는 이제 퀄리티 좋은 모임보다 그 마케팅이라고 그러나 이상한 소셜 마케팅 그분들이 말하는 소셜 마케팅 이런 것도 많고 그랬는데 페스타는 딱 들어가면 개발 모임에서도 퀄리티 높은 행사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AWS 모임 뭐 이런 것도 있고 구글 것도 있고 그리고 뭐죠 파이토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목록을 딱 보니까 아 여기 있는 모임들은 다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신기한 게 양이 좀 많지 않고 근데 그게 사실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약이요?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는 것도 없죠. 아니잖아요. 있는 것도 아닌데 양이 의외로 많지 않은데 다들 있는 건 일단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서 거기만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럴 거기서 것 같아요. 보면서 새로운 거 생기면 가봐야지 하고 가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예전에 홍보 안 해도 되고. 그쵸, 예전에 온오프닉스가 잘 나갈 때 좀 그랬었잖아요. 뭐 행사 같은 거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 검색해보고 했었는데 그쵸. 지금은 페스타 같은 데 가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미더업은 좀 느낌이 다르니까. 많이 다르죠. 미더블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실정이. 아,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는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언어 교환 모임 이런 거 같아서 잘 쓰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모임, 개발자 모임 주기적으로 그쵸. 하는 네, 거랑은 맞아요. 다르게. 언어 교환 모임 많죠. 근데 외국에서는 뭐 도커나 하시콥도 그렇고 거기서 지원 받을 때는 다 미더블 해준다고 하거든요. 걔네 결제해주고서 네, 맞아요. 우리가 외국에서는 들어가서 미더 많이 쓰시죠. 작업하는. 이게 나라마다 약간 다를 수밖에 없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만약에 페스타가 자리 잡으면 일본에도 몇 개 있거든요. 저희 루비카이기도 신청할 때 보면 네. 일본에서 이제 테크플레이라는 데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여기도 약간 개발자 뭐 이런 모임만 있어요. 좋은 모임이 많고 생각보다. 그래서 일본은 테크플레이 이런 애들이 자리 잡고 한국도 페스타로 이제 모이는 게 아닌가. 페스타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고리였을까요? 고리? 제가 GDG 글로벌 해커톤인가 할 때 고린가 그 사이트에서 했었거든요. go.ri인가요? 네. GORE인가? 네, GORE.io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GDG랑 이제 그 9XD랑 뭐 플래닛 해커톤 할 때 이제 저도 처음 네네.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여기 모임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네요. 모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깔끔하고 괜찮아요. 여기도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업의 능력인가 봐. 깃허브에서 엄청 큰 뉴스를 발표했던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애매해 뭔가. 왜요? 저는 이제 얼마 전 한 6개월 전부터인가 깃허브 프로 결제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깃허브 디벨로퍼였죠. 네. 근데 갑자기 무료가 되니까 뭔가 기분이? 네, 기분이 뭔가 돈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
기덥에 돈 내고 있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다들 깃허브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런 팬심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 대신 이제 그걸 배지를 줬죠. 아, 돈 낸 사람한테 프로라고 이렇게. 원래는 없었었죠, 그게. 네, 없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무슨 뉴스였는지. 네. 네, 제가 이제 44비치에 글을 썼는데, 기덥이 이제 그 그러니까 가격 정책을 새로 발표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무료 플랜에서 그 비공개 저장소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비공개 저장소가 많잖아요, 은근. 많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픈소스랑 회사 일은 다 기덥으로 하면서도 나머지 이제 개인 프로젝트는 빅버켓이나 긴랩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긴랩의 성장에 이제 이바지한 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덥도 MS에 들어가면서 돈 여유가 많이 생겼는지 아, 딱 이거 열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 빼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나요? 깃허브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은 제 생각에는 개인한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차피 퍼블릭은 다 공짜. 왜냐면 긴랩이나 빅버켓은 이제 아예 없어졌으니까 거의 의미가 없고, 긴랩은 엄청 크고 있잖아요, 그걸로. 네. 그래서 우리 충분히 긴랩 버틸 만한 어떻게 것 해요, 같아요. 이제? 예? 저 긴랩 되게 좋아. 근데 긴랩이 기술이 더 좋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그 아, K네이티브인가? 네. 뭐 도커처럼 띄우는 것도 제공해주고. 쿠버네티스에서 서버리스 환경 구축하는 네. 것 같은데 그런 걸 써서 맞아. 긴랩 서버리스? 긴랩 이런 서버리스. 것도 공개했고 어. 지금 보면은 CI 쪽에서 사실 길랩 CI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보긴 했었는데 저는 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CI 리뷰 해놓은 걸 보면은 제일 기능 많고 그런 기술로 분류되긴 하더라고, 길랩 CI가. 그래서 그쪽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일단은 뭐 완전히 깃허브 생태계 쪽에 매몰돼 있어서 거의 뭐 서클 CI 쓰고 뭐 아니면 AWS에서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보진 못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길랩이 유니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다기보다 길랩이 유니콘이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망할 것 같았는데 여기 깃허브랑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성장한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무료 플랜 풀러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보면 이상하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 빅버켓이나 긴랩에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깃허브 써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이 사람이 깃허브에 진짜 원수진 게 아닌 이상 이거 쓰는 이유는 자기 맞아요. 개인 레파지토리도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유긴 한데 프라이빗이 무료니까 원래 약간 빅버킷의 장점 중에 하나가 거기도 아마 모델이 똑같을 거예요. 협업이 5명 이하면은 프라이빗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길랩이 같은 거로 바꾼 거잖아요. 깃허브. 깃허브도 이번 3명이까지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차별성을 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제 빅버킷은 잘 안 된 거고, 길랩은 그냥 무료예요. 네. 길랩은 그냥 무료로 잘 된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추가 기능에 이제 유료가 많아. 네. 추가기는 두개 유료가 많고. 그래서 길랩은 원래 처음에는 그냥 깃허브를 공짜로 쓰기 위해 쓰는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쓰니까 발전해버린 거. 그리고 리모트하는 회사로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네. 전 근데 기덥도 직원- 리모트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그것도 그러네요. 기덥도 많이 하긴 했어요. 어쨌든 이제 무료에서 되는 게 프라이빗 저장소 무제한 무료랑 협업은 그 대신 3명까지만 되고, 또 이제 무료에서 안 되는 게 그 위키를 제공 안 해줘요. 그래요? 위키 페이지를 제공 안 해줘요. 그리고 페이지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비공개 저장소인 경우에 네. 위키랑 페이지 만드는 걸 안 해줘요. 아. 그래서 저희로 보면 지금 stdout.fm이 페이지 기능 쓰잖아요. 네. 그 깃허브 페이지. 비공개인 근데 상태에서 비공개인 상태에서 이거 하니까 저 플랜을 못 내려요. 그래서 이거 고민되더라고요. 이거 개츠비로 바꾸고 그냥 나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그냥 그거 말고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프로 배지 주잖아요. 에? 프로 배지. 프로 배지가 약간 이상해요. 별로 그렇게 프로스럽지 않아. 근데 저는 깃허브이 예전부터 진짜 신기한 회사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결제해서 해서 썼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요새 결제는 계속 많아지잖아요. 구독이 할 게 많아지니까 다 연간 결제로 바꿨거든요. 왜냐면 연간 결제하면 한두 달 정도 돈을 빼줘요. 그러니까 딱 그 월간 플랜에 곱하기 10 정도 해서 네.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깃허브는 그런 게 없어요. 와. 깃허브 $7면은 그냥 곱하기 12 해서 무조건 나와요. 연간 결제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배짱 장사하는구나 라고 해서 깃허브만 월간 결제를 썼거든요.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기존엔 두 개로 이상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GitHub에서 직접 설치해서 쓰는 게 있고 네. 클라우드에서 이제 GitHub 서버 통해서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하나 합쳐졌어요. GitHub 엔터프라이즈로. 기존에는 GitHub 비즈니스 클라우드가 있고 GitHub 엔터프라이즈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고 이름을 이제 GitHub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랑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라는 이름으로 이름 더 쉬워졌죠. 그리고 이제 가격도 클라우드랑 서버가 원래는 막 서버는 막 문의해야 되거든요. 네. 문의해야 돼. 맞아요. 지금도 문의 폼이 있긴 한데 근데 얘네들 말로는 이제 이거 GitHub 클라우드나 이 서버도 그 인당 가격으로 예, 인당 $21 그 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버 직접 설치하면 그 서버는 너네가 내는 거지만 네. 거기에 비용은 이제 $21 뭐 20달 그 인당 클라우드는요? 예. 클라우드 비용은 네가 21. 내고 그럴 것 같아요.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 대신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GitHub 엔터프라이즈는 아마 최소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추가 단위가 한 자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0시트씩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썼을 그쵸, 때는 그쵸.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되게 애매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10명에서 11명 넘어가는데 10자리 늘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돈 두 배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한 자리당으로 네. 바뀐 거네요. 근데 비싸긴 하더라고요. 인당 $21인데 그냥 팀 플랜이 $9거든요. 네. 그래서 애가 도대체 뭘 많이 해주나 보면 그냥 전화 받아서 빨리 응대해주고 뭐 싱글 사인온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근데 아마 제일 핵심적인 거는 저희 예전 회사에서 썼었는데 일단 소스 코드가 GitHub에 있는 게 싫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공개에 있는 GitHub이랑 같은 서버에 있는 게 싫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엔터프라이즈도 보면은 뭐 셀프 호스티드 아니면은 클라우드 호스티드인데 아마 GitHub.com이랑 분리돼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설치형을 따로 해준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왠지. GitHub이 장애 자주 내면 이제 직접 설치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쵸.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GitHub에 두고 싶지 않다라기보다는 회사 외부에 소스코드를 두고 싶지 그쵸. 않다라는 이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고집하시는 그런가?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개발자들 노트북 갖고 회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계신 회사도 있죠. 많죠. 네, 예전에 그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 이제 뭐 셋탑박스 이런 회사는 거기 컨트롤 C 이거 못 한다 그랬어요. 네? 컨트롤 C가 안 된대요. 복사해서 아. 나갈까봐. 그리고 물론 컴퓨터 갖고 나가는 거 뭐 소스 코드 거기 복사도 못 하고. 네. 근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있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윗단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약간 옛날 회사일수록 그런 마인드가 센 것 같아요. 개발자보다 소스 코드만 있으면 똑같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스 코드가 중요한 거고, 이 반대로 소스 코드 털려봤자 개발자 똑같은 없으면 비즈니스 못 한다. 안 돼. 이런 생각이면은 그냥 오픈해 놓는 거죠. 개발자가 더 중요한. 깃랩 같은 경우가 완전 오픈 소스잖아요. 네. 걔들 자기 인프라까지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맘만 먹으면 그거 그대로 포커 떠서 만들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새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무도 안 하고 결국 성공 못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진 소스 않았죠. 아마 여러분들이 했을 건데.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젠킨스 서버로 만들어서 서비스한 데도 있었고. 깃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젠킨스 경쟁사 비퍼캣이 뭐 그걸 갖다 쓰거나 이러진 않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긴 한데 잘 안 되긴 했었죠. 보통은 이제. 더 큰 가치를 제공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44비치 쓴 글에 GitHub 잔디 관리 팁도 써놨어요. 또 뭐예요? 잔디가 뭔가요? 비공개 저장소를 저 처음에 결제하면서 몇 개월 전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잔디에 표시됐으면 좋겠어. 잔디가 뭐예요? 그 GitHub의 액티비티 타임. 컨트리뷰션 그거 네. 있잖아요. 네네. 다 하시면서 GitHub에 이제 이쁘게 색깔 보여주는 게 내가 1년에 며칠 일했구나 이런 걸 보여줘서 개발자들은 이제 일일 일커밋으로 이걸 깨끗이 채우는 분도 있고 막 네. 여기에다가 글자 채우려고 막 그림 그리는 분도 있었잖아요. 1년 동안. 그거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요. 예. 모양 그리면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 래퍼가 있으면 프라이빗 래퍼는 기본적으로 여기 잔디가 표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프라이빗에만 일하면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잔디에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해서 프라이빗 컨트리뷰션을 체크하면 내 개인 작업한 것도 여기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아, 내가 이제 집, 회사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전 보니까 딱 애 낳고 나서 막 주말에 못하고, 회사에서도 이제 요즘에 사람 뽑고 하니까 어떤 날은, 어떤 주는 그냥 아예 없더라고요, 커밋이. 먼저 다른 일 하고 있으면 금방 빠지죠. 맞아요. 그래서 잔디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무료 플래너도 이제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트위터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프로나 팀을 쓰면은 GitHub.com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컨트리뷰션 같은 게 합쳐지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거꾸로 그래서 되게 싫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개인 건데 회사 거까지 막 섞여 있으니까 나는 분리하는 거 좋아한다,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성향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GitHub 같은 걸 또 멀티 계정 쓰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게 쓰려면은 막 콘솔 환경에서 다 달라져야 되니까. 깃허브에서는 그냥 같이 써라는 거를 추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요? 네. GitHub은 그러겠죠? 네. 한 계정으로 쓰세요. 그러고 보니까 긴랩에도 잔디 같은 게 있나요? 있겠죠? 쓰신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 있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빅버켓은 없거든요? 빅버켓 잔디 같은 게 없는데, 빅버켓 저도 이제 공짜로 쓸 때는 빅버켓 썼었거든요. 빅버켓의 이슈가 엄청 스레드 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잔디 좀 넣어달라고. 거의 몇 년 동안 모든 사람이 요청하는데 절대 안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빅버켓은 애초에 있네요. 아틀라시아는 깃랩에도 있네요. 네, 지라 있었어요. 때문에 안 넣는 근데 이 거예요. 페이지를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잔디는 첫 넣어줄 페이지가 수도 아니에요. 있죠. 근데 지라에서 네, 이거 대시보드 기억이 보면은 나거든요. 왜냐면 했는지 기억이 알 수 썼으니까. 있으니까 이슈 단위로요? 예, 그러라고 왠지 안 넣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런 말을 해줄 것처럼 계속 썼는데 그 이슈에. 아무튼 결국에는 없어진 건 아니죠. 얼마 전에 무슨 뉴스가 있긴 있었던 것 있을 같은데, 거예요. 빅버켓에. 빅버켓 뭐 있나요, 요새도? 마지막 뭔가 안 한다는 거였나? 뭐 있었던 거 힙챗 아니에요? 힙챗? 힙챗인가 보다. 힙챗이 슬랙이랑 협약을 해서 사실 모르겠어요. 깃허브는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사실 소스포지나 그런 거 다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소스포지 뭐 쓰고 있는 프로젝트 있긴 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쵸.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지. 10년 후엔 진짜 길랩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죠. 맞아요. 그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깃허브도 그 기능 만들어줘야 돼요. 긴랩이나 빅버켓은 애초에 후발주자라서 깃허브에 있는 레포나 빅버켓 레포를 땡겨오는 기능이 있어요. 맞아요. 계정만 딱 하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네. 바로 땡겨와요. 근데 깃허브는 없으니까 내가 리모트 일일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늙어가는 거죠. 처음 잘 됐던 프로젝트들이 조금씩 늙어가면서 경쟁자들이 잘 되는 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깃허브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MS 들어가면서 어떻게 또 바뀔지 좀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이제 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통합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당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깃허브 공식 플러그인 뭐 내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깃허브 플리캐스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네. 아이디 통합까지 하겠다. 깃허브 데스크탑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아톰 에디터도 그래서 처음에 말 많았거든요. 너네 안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계속 한다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안 할 것 같아. 갑자기 GitHub 365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 이름이. 이름이 되게 MS스럽네요. 그 숫자 하나 가지고. 네. 그러게요. 조금 클라우드 이름이 다 365로. 뭔가 여성해가지고 거기에 막 깃허브 이슈가 이제 지라 이슈 같이 거기에 통합되고, 오피스 365에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오피스랑 통합되는 건 되게 별론데. 별론데요, 진짜. 그거랑 이제 깃허브 얘기랑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네, AWS에서 파게이트를 파격 인하했잖아요, 가격을. 네. 파게이트라서 파격이 난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파게이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었는데 네. 뭔지 잘 안 나와서 뭐 그림은 무슨 뭐죠? 배 같은 거던데? 관련이 있나 보다.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잠깐 찾아보고 안 찾아봐서 이 뜻까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파게이트가 뭐냐면은 뭐 우리 스탠다드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존에서 ECS를 사용을 할 때 네. 보통은 이제 EC2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띄워야 되잖아요. 네. 그걸 스케줄링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매니지드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게 한 게 이제 파게이트거든요. 파게이트가 되게 비싸요. 비싸서
쓰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비싸다는 거는 기존 ECS에 비해서 비싸다는 거예요? 그쵸. ECS랑 비교하면은 뭐 좀 더 확실하고요. 그냥 EC2에서 띄우는 것보다도 비싸고 어쨌든 맞아요. 비쌌어요. 네, 많이 할인했나요, 이번에? 이번에 할인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할인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거의 50%까지 되는 애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파게이트가 EC2에 비해서 좀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을 보면은 EC2가 지금 T3 세대가 나왔잖아요. T3 나노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에 한 4달러, 5달러 이 사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744시간 계산을 해보면은. 네. 근데 지금 파게이트 같은 경우는 제일 낮은 게 0.25 vCPU 고 그다음에 램이 500메가일 거예요. 500메가, 0.5기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16달러가 나와요. 근데 비싸네요. T3 나노가 2 vCPU거든요. 단위로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16달러 내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인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세일이 들어간 게, 세일이라기보다 이제 인하라고 해야 되죠. 가격 인하가 된 게, vCPU가 20%가 인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1기가당, 시간당 이제 65%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조합이니까 이제 최소로는 이제 35%, 최대로는 50%까지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비싸네요. 그래도 비싸요.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제일 낮은 단위가 아까 16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35%가 싸지거든요. 그러면 한 10달러 음. 정도니까 실제로는 여전히 T3 나노보다 훨씬 비싼 거죠. 거의 회사들만 쓰라고 내놓은 것 같아요. 파게이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 EC2의 인스턴스를 직접 관리하지 ECS 인스턴스를 직접 관리하지 않겠다는 요구인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원래 이제 도커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그런 서비스 있었잖아요. 네. 도커 처음 나왔을 때도 컨테이너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나온 서비스도 있었는데 뭐 잘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큰 벤더들한테 통합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제 이게 AWS에서 나왔으니까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지금 ECS에서 지원하는데 나중에 EKS가 나오면 EKS에서 지원할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붙여 쓰면은 인스턴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네. 근데 단순히 가격만 보면 안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작은 인스턴스를 띄우려면은 결국에 그 인스턴스 통째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인스턴스 관리하고 또 컨테이너 관리하고 네. 실제로 스케일링도 해보시면은 클러스터 인스턴스의 스케일링 따로 하고 또 컨테이너의 스케일링 따로 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귀찮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는 자원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한 50% 미만으로 다 맞춰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이상까지 다 풀로 쓰게 하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효율을 낮게 보고서 해야 되는데, 파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작은 단위로 만들어 놓고서 스케일 아웃 쭉 했다가 줄어들면 쭉 빼면 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심플해지고, 가격 면에서도 사실은, 단순하게 EC2 가격이랑 비교하면 안 되기는 해요. 안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 거죠. 네. 아무리 잘 써도 EC2보다 좀 비싸거나 겨우 이제 정말 너무 잘 써야지 EC2랑 비슷한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상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긴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쓸 것 같기는 해요. 급성장하는 서비스 이런 데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급성장한 애들은 그 뭐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파게이트를 쓸 메리트가 없다면 맞아요. 아직 그걸 못 만든 애들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비용을 파게이트로 낸다고 보면 그래서 당근마켓 이야기하는 거 같네.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데 빨리 크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은 모르겠는데 가격 인하가 좀 더 되거나 실제로 이슈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 인하가 좀 더 한번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vCPU가 0.25 단위인데 지금은 그 단위가 뭐 0.1이나 더 내려가면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0.25는 되게 작은 컨테이너 하나 띄우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크기도 그렇고. 근데 뭐 0.1이나 뭐 0.05 같은 게 나오면은 람다처럼 이제 엄청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람다 네. 훨씬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메리트가 있긴 하죠. 그러면 그 직접 ECS를 관리하면 어쨌든 ECS 컨테이너 클러스터들의 어떤 유휴 자원들을 항상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확보해야 CPU를 뭐 50% 이상 안 쓴다거나 그런 거 관리 안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도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가가 내려가면. 그쵸.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만약에 이제 EC2에서 스팟을 쓰고 있으면은, 네. 스팟이 너무 싸서, 그냥 진짜 그건 비용이 중요해서 너무 싸게 쓰고 싶다. 네. 그럼 무조건 스팟 쓰고 ECS 올리는 게 제일 싸기는 해요. 그거랑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긴 해요. 네, 네. 근데 람다는 사실 너무 작기도 하고 조금 쓰기엔 너무 싸긴 하잖아요. 거의 개인이 쓰기엔 가격이 안 나오는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쓸만한데 파게이트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간 돌아가는 컨테이너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람다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약간 컨테이너랑 람다랑 섞여있는 느낌? 그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도 그렇고 서비스가 잘 될수록 그 이런 자원 비용은 싸요. 인스턴스 비용은 싸고 네. 트래픽 비용이나 이쪽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걸 쓸 여지가 생기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트래픽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인스턴스는 뭐 머신러닝 돌리는 거 아니니까는 그냥 웹 서비스 돌리는 거는 하고 많이 그런 거죠. 100만 원이나 900만 원이나 저기 트래픽 비용으로 1억 내고 있으면 네, 네. 그냥 편한 거 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똑같은 상황이라서 네. 사실 이해가 잘 갑니다. 약간 그 단점이 하나 있는 거는 아직은 서울 이전에 대한 신뢰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서울 이전에서 지금 저희도 스팟을 한동안 썼었거든요. 네. 스팟을 쓰면은 비용이, 뭐 인스턴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긴 하지만 거기서 또 절반 이상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은 고정으로 쓰는 게 뭐 6대, 7대인데 스팟으로 쓰는 게 30대, 40대 되면은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스팟이 죽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도쿄나 이런 데 쓸 때는 스팟이 안 죽거든요, 거의.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스팟이 죽는 상황에서 그냥 기본 인스턴스 있잖아요. 그냥 띄우는 인스턴스. 그런 것들이 안 뜰 때가 가끔씩 있어요. 걔네 풀도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얘네 죽었는데 얘네도 안 뜨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스팟 최소한 쓰고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 약간 서울 리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파게이트도 미성숙한 서비스니까 약간 막상 필요할 때 막 늘릴 수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되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미성숙한 리전에서 미성숙한 서비스를 쓰는 거는 네, 리스크가 크겠네요. 네, 서울이 아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 리전 쪽이 지금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풀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팟 풀이 되게 적은 것 같은 느낌? 서울이 지금 3개까지 있나요? 2개. 2개? 지금 하나 더 늘린다는 말이 기사로는 네. 있었는데 AG 3개 진짜인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2개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인데 A, B, C 있지 않아요? AC만 있죠. 그러니까 B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계정을 만든 사람에 따라서 B가 뜬 사람이 있어요. B는 펍지 걸걸요? 아니에요. 펍지에 리전 하나 줬다던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ABC 중 하나 줬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저한테 A라고 C 떠도 이 사람 A씨랑 저랑 A씨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B로 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정에 따라서 B로 뜨는 경우가 있었던 걸 보긴 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A, B, C가 있는데 서울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눠주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섞어서. 근데 실제로 좀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의 리전은 그 서브넷을 보면은 6개씩 있긴 해요. 그러니까 AG가 6개씩 있긴 해요. 6개나 뭐 4개나 뭐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소한 2개는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그렇군요. 파라미터 스토어랑 연동된다는 건 원래는 연동이 안 됐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파라미터 스토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네. 파라미터 스토어라는 게 최근은 아닌데 사실 벌써 1, 2년 지났거든요. 1, 2년 지났을 거예요. 파라미터 스토어라는 게 시스템 뭐죠? 관리하는 데 쓰는 거죠, 주로. 그 이름이 있는데 SSM이라고. 시스템 매니저. 서버 시스템 매니저인가? 무슨 매니저예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 SSM이라는 데에 하부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서버 운영할 때 키밸류 스토어로 저장하고 싶은 값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뭐 DB에 저장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이나모 DB를 쓰겠다고 하는데 막상 써보면 좀 이상하거나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예 파라미터 스토어라고 거의 돈도 안 낼 거예요. 아마 무료였던 것 같은데 돈도 안 내고 키밸류 스토어를 쓸 수 있는 조그만 이제 데이터 스토어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존에서. 물론 이제 레이트 리밋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 데이터 저장소를 쓸 수는 없고 네. 환경 값 저장하기 위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쓰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니즈들은 되게 쉽게 만족이 되거든요. 네, 네. 또 좋은 거는 거기다가 이제 KMS 붙여서 그 저장이 되는 값들을 다음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 권한 관리하면은 이제 누구한테 보이고 안 보일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랑 CP랑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ECS랑 붙으면은 진짜 정말 좋겠다. 네. 왜냐면은 ECS에서 그 환경 변수 관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힘들고, 거기서 비밀 정보 들어가면 더 힘들어져요. 비밀 정보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실제로는 그냥 테라폼이나 노출되는 정보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딘가 암호화된 형태 저장해 놓고서 컨테이너 실행할 때 메모리에서 뜰 때 가져온다거나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귀찮아서도 안 되고, 한번 셋업하고 약간 좀 형식하기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어플리케이션마다 쓰는 게 다르니까 다 그 앞에다 뭔가 공통된 걸 다 넣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런 니즈가 있어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 11월에 들어갔어요. ECS에. 그래서 아까 같이 봤었는데, 태스크 디피니션에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넣을 때 value가 아니라 value from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것만 바꾸면은 그거를 이제 SSM에서 파라미터스에서 가져오거든요. 네. 근데 약간 필요한 거는 이제 IAM 권한 같은 게 좀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뭐 ECS 에이전트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지원을 했고, 그 파게이트에서 지원은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가 돼서 ECS랑 파게이트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네요. 이게 저도 좀 써봐야겠다. 귀찮은 부분이 많잖아요. 뭐 서버가 뜨면서 뭐 기덥 키를 가져와야 된다거나 뭐 맞아요. 비밀번호나 액세스 키를 가져와야 돼서 도커로 할 때도 그나마 그건 환경 변수로 되는데, 네. 예전엔 그게 안 돼도 뭐 S3에서 땡겨오거나 뭐 서버가 뜨면서 시작하고 이랬는데, 뭐 그때는 뭐 그렇게 또 버텼는데, 이제 도커 쪽이 되면서 더 이제 환경 변수로 더 빼는 걸 더 잘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또 평문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저는 사실 개인 프로젝트 쓸 때는 거기에 그냥 암호화된 거 그냥 그대로 넣거든요. 귀찮으니까. 프로젝트니까. 이걸 왜 내가 암호 풀고 있어. 네, 근데 이게 바로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암호화하는 것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암호화를 어떤 거 쓰지 막 했는데, 아마존의 KMS가 암호화를 워낙 잘해주니까 또 걔는 이제 옵션을 켜면은 누가 복화를 했는지 이런 게 다 남거든요. 누가 언제 복화를 했는지. 이게 보안 솔루션에서 나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라고 네, 하죠. 오디트 맞아요. 그 감사. 근데 그게 또 다 통합돼가지고 ECS까지 다 나오니까 정말 좋은 거. 엄청 편해진 거죠. 사실 그거를 직접 하려면은 사실은 볼트 같은 거까지 써야 되거든요. 막 그 볼트 말고 그거 썼었잖아요. 뭐 있었잖아요. 뭐죠? 서버 뜨면서 띄우는 거 좋다고 한 거 있었어요. 스크립트로 하는 게 네, 있었죠.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다 그 도커 암호화된 안쪽에 거를, 앞에다. 도커 아이고. 안쪽에서 딱 하는 거 이런 거 막 해봤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아마존이 이렇게 해주는데. ECS 에이전트단에 통합이 된 거라서 신경 쓸 게 아예 없긴 해요. 근데 신경 쓸 게 이제 있는 거는 IAM 추가하는 거랑 에이전트 맞춰주는 거. 실제로 제가 이거 좀 써봤는데 이게 엄청 ECS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디버깅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에이전트 버전이 낮아서 안 된 건지, 뭐 제가 셋업을 잘못해서 안 된 건지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안 돼요. 그냥 그 이벤트 로고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네. 하나씩 바꿔 하다 보면 되긴 하는데 어떤 로고를 봐야 될지가 불명한 거죠. 네. 그런 게 좀 불만이긴 한데, 어쨌건 이제 들어가서 잘 설정을 하면 돌아가긴 합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좋은 기능을 배웠으니 저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파라미터 스토어가 의외로 잘 안 알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니까 아마 관심 있으시면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거 안 쓰고 뭐 소스에 박는 경우도 많을 거 같고. 네. 그렇다고 이제 볼트 같은 거 운영하려면 또 사실 손 거의 많이 한 사람의 인력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볼트는 운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볼트 운영해주는 거 쓰던지. 엔터프라이즈 같은 거요? 그쵸. 엔터프라이즈도 사실 힘들고. 챔버네요, 챔버. 낙교님이 네. 회사 거 도커라이즈 하면서 쓴 게 있는데, 그 챔버라는 챔버는 툴. 챔버라도 같이 쓸 수 있긴 해요. 챔버가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스토어로 시크릿 관리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업을 할 수가 있어서 얘를 이제 챔버를 앞에 놓고 실행하면은 걔가 일정 주소에 있는 걸 다 환경에서 넣어주긴 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이 되는 거고, 그 필요가 없어져. 설정할 때는 쓰면 좋죠. 파라미터 스토어 CLI처럼. 그런. 네, 그거는 괜찮긴 해요. 이제 여기 파게이트 같이 비싼 게 하나 있잖아요. 또 뭐라고 했죠? 아싸붐님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처음 듣는 아스부밤이야. 아싸범이야? 아스부밤. 아스부밤이야? 이거 너무 어려워. 저희가 조만간 게스트로 초대하긴 할 텐데요. 네네네. 법사님. 네, 마법사님이라고 요새 쿠버네티스 쪽 글 쓰시면서 블로그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글 쓰신 게 있는데,
이게 좀 재밌었어요. 넷 게이트웨이라고 이제 그 VPC를 프라이빗 VPC로 만들면 외부 인터넷이 안 되니까 네. 외부 인터넷 하려고 NAT 게이트웨이라는 걸 이제 설정해야 되잖아요. AWS에. 맞아요. 근데 NAT 게이트웨이 비용이 비싸요. 엄청 비싸죠. 엄청 얼마죠? 비싸요? 엄청이라는 기준이 다르긴 한데 회사에서는 그냥 싸죠. 당연히 낼 정도로 네. 낼 정도의 비용인 것 같고, 근데 개인이 쓰기에는 이제 약간 좀 입이 떡 벌어지는. 개인이 그냥 그 VPC 구성하고 싶어서 딱 켜면은 네. 한 4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와. 서버 4만원짜리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서버만 EC2 네. 나노 막 이런 거, T2 나노 맞아요. 이런 거 쓰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맞아요. 원래 예전에 NAT 인스턴스라 그래서 그걸 직접 이제 설치해서 쓰는 게 있었는데 네. 아마존이 관리해주는 게이트웨이 나왔으니까 회사들은 다 그거 쓰거든요. 네, 그게 훨씬 좋죠. 왜냐면은 NAT 인스턴스를 쓰면은 스케일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막 올라가서 초과가 되면은 한번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 인터넷이 끊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 불안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헷갈려요. 예전에 있던 게 NAT 게이트웨이예요. 인스턴스. NAT 인스턴스. NAT 인스턴스가 아니라 인스턴스라기보다는 그냥 인스턴스에다 NAT 프로그램 띄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AMI 형태로 제공을 해주니까 네. 그걸 띄우면 돼요. 그래서 네, 네. 우리 예전에 보면 그런 인스턴스가 떠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우리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 콘솔에 보면 NAT 인스턴스라고 아마 리전별로 아니 그 에이지별로 하나씩 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게이트웨이 나오고 나서 안 쓰긴 했는데 그런 게 있었죠. 원래는 인스턴스로 개별로 띄워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가 생겼다. 네. 꽤 오래됐어요. 그거 몇 년 전에 생긴 생긴 거예요. 지 됐죠. 근데 이제 승우님은 거꾸로. 거꾸로 간 거죠. 돈이 비싸니까 네, 네. 4만원짜리 아. 못 쓰니까 이제 직접 설치하는 옛날 방식대로 다시 매니지드 서비스가 생겼지만 네. 비싸니까 옛날 네. 방식대로. 파게이트도 아. 마찬가지일 거야. 파게이트 생겼지만 비싸니까 직접 네. 하고 여기도 가격이 적어 놓으신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0.059달러라고 하거든요. 시간당. 시간당. 이거를 30일로 계산하면은 한 45달러? 계속 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VPC 구성을 제대로 한다고 치면은 AG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베일러블 존을 2개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면은 NAT 게이트웨이도 두 개. 양쪽에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까지 안 해도 그러면 이제 여기 써놓은 가격을 보면 98,000원 정도 한 달에 지금 나간다는 제가 거죠. 블로그에 막 RDS 하나 두 개인가 쓰고 막 이렇게 해야지 40 몇 달러 나오는데 네. 게이트웨이 하나가 이게 약간 EAB랑 비슷한 거죠. EAB도 하나 띄우면은 웬간한 인스턴스도 비싸잖아요. 맞아요. 3만원, 4만원 할 텐데 제대로 딱 구성 한 세트 하면은 이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사실. 아마존에서 쓰려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블로그로 15만 원, 20만 원 벌기도 엄청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NAT 인스턴스라 옛날 방식을 쓰면은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에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 제일 작은 데다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또 좋은 거는 어차피 이제 여기서 그렇게 써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그 NAT 인스턴스를 그냥 베스티온 서버로 쓰고 있어요. 걔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는 게 좋긴 한데 가격상 이제 2대를 만들면 또 2배가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는 아마 스팟으로 올라가 있나? 스팟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인용 서비스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VPC까지 꼭 구축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생각하시나요, 낙교님? 그렇게 생각하면은 디지털 오션 쓰면 되는 거예요. 아. 디지털 오션 진짜 싸거든요. 네. 그냥 한 대에 1,000원? 그렇게 싸진 않아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제일 싼 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서버 한 대만 5,000원. 띄운다고 봤을 때 6달러 정도? 아마존도 5,000원 그냥 정도. 디폴트 VC에 네. 띄운다고 봤을 때 둘이 비슷해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T3 나노가 얼마였지? 한 4만원? 이렇게 나와요. 아, 4만원이 아니구나. 둘이 비슷해요. 저도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뭐 2배 차이 날 정도도 아니고. 아닌데 훨씬 비싼데? 인스턴스 비용 계산해보면 훨씬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쓰신 거 아니에요? 스팟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스팟 저는 안 써요. 개인용 스팟 관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이게 어딨지? 원 VPC에 메모리가 없어요, 얘들. 아, 메모리 1기가에 1VCP요? 이 VPCP 아니에요? T3 나노가 1이에요. T3 나노가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전 디지털 오션 본 거예요. 아, 네. 디지털 오션에서 봐야 돼. 생각날 때. 미국 오레곤 기준으로. 오레곤은 좀 반칙 아니에요? 아니죠. 애들도 어차피 한국 안 해주잖아요. 저도 오레곤 쓰고 있긴 하지만. 메모리 1기가로 T3 마이크로 봐야 되겠네요. 아, 같은 거요? 네. 더 비쌀 건데. 0.0104니까
엄청 비싼 건데. 이게 24시 하루죠 이게. 네. 이게 744를 곱하시면 돼요. 30이라면 7.4달러예요. 한 달에. 근데 얘는 5달러잖아요, 지금. 시간당 0.007이고, 시간당 0.01이니까, 한 30% 비싼 거예요. 근데 ELB도 붙여야 되잖아요. 일비 안 붙여도 되죠. 내 서버 한 대에서 그냥 워드프레스 띄운다고 봤을 때, 엘라스틱 IP는 써야 되잖아요. RTK IP 안 써도 되죠. IP 안 써도 돼요? 네, 그러네요. 네, 서버에- 죽이지만 않으면, IP 고정. 죽이지만 예, 고정이. 아까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노가 4.8달러였네. 그러니까 4,000원, 5,000원이 맞죠. 네. 그 마이크로가 7달러 정도. 맞아요. 네. 나노는 이제 메모리가 그러니까 제일 싼 걸로 보면, 나노가 더 싸요. 왜냐면 디지털 오션이 지금 500메가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진짜 가격을 많이 낮춰놔가지고 그러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싸요. 옛날에는 이제 확실히 아마존 비싼 시절에 있었는데 구글이랑 막 경쟁 붙으면서 몇 번씩 네. 계속 가격 낮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얘들은 물론 이건 데이터 트랜스 비용 1테라가 있긴 하지만 개인 서비스에서는 트래픽 비용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그렇겠죠. 저기 아마존이 그 라이트 세일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트 세일도 이거보다 조금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라이트 세일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사실. 원래 라이트 세일이 디지털 오션에 똑같은 가격 정책으로 나왔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완전 똑같이 나왔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우선 힘든 게 숨은 비용이 있잖아요. 아마존은 뭐 EBS 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거긴 한데, 똑같은 가격이네. 지금 보니까 원코어 1기가 메모리가 5달러예요. 똑같아요. 그 대신에는 원코어 500메가 메모리가 있어서 그 아래 3.5달러 옵션이 있어요. 생각보다 안 비싸긴 하네요. 그거 하나만 쓰면. 제일 싼 것만 내가 쓰겠다 싶으면은 아마존이 이제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해줘. 이게 약간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오션 힘들어. 근데 어쨌건 저는 이제 아마존을 쓰면은 다른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EC2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 VPC가 써 있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만들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서브넷도 써 있어. 그럼 서브넷 뭔지 모르겠지만 셋업돼 있어. 그냥 넘어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오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안 보이죠. 이렇게 풀로 셋업을 하는데 다 아는 것들이야. OS 고르고 램 고르고 하면 끝나. 그런 게 되게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어쨌건 아마존이나 이쪽으로 넘어오면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그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람다 얘기를 할 수 있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람다도 보면은 제대로 쓰려면은 아마존의 네트워크 구성을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람다를 실행을 할 때 VPC를 지정 안 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 VPC를 지정하고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이해하려면은 VPC가 뭔지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경을 잘 쓰려면은 그거에 대한 뭐 훈련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잘하면 좋긴 하죠. 그냥 뛰어도 다 되긴 해요. 그런 거 맞아요. 몰라도. 맞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간극 사이에 단계가 없는 것 같아요. VPC를 사용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근데 VPC를 안 쓰면은 너무 쉽고, 그 차이에서 이렇게. 아마존이 그래서 디폴트 VPC 무조건 만들고. 맞아요. 네. 근데 VPC는 쓰지만 VPC가 뭔지 몰라도 네, 되게. 몰라도 되게 쓰고 있는데, 참,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쓸 때마다 시큐리티 그룹이랑 서브넷이랑, 막, 라우터 테이블 나오고, 막, 엄청 어려워요. 하여튼 어려워요. 맞아요. 어제도 한참 AWS VPC 모드로 얘기했었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개인 서버는 싼 게 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라이트 세일 장점은 트래픽 비용도 어느 정도 1테라 고정값으로 가니까 전 트래픽 비용 아끼려고 라이트 세일을 중간에 껴놓은 경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받아가서 트래픽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시나 본데요? 성공한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저 혼자 쓰는데 영상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게 있어요. 영상은 저겠네. 혼자 이것저것 실험하는 게 있는데 올리고 내릴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맞아요. 나오니까 네. 마치 게이트웨이처럼 그 모든 걸 관리하는 라이트 세일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걔가 올리고 받고를 다 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 확실히 트래픽 비용은 줄어요. 아마존에 차단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저는 아마존은 한국말 못할 거예요. 제가 VPC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과정이 네. 있는데
근데 VPC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있냐면은 사이더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사이더가 VPC 안 들어가도 나오긴 해요. 왜냐면 시큐리티 그룹 같은 거 쓰려면은 사이더로 다 지정해야 되잖아요. CIDR 말하는 거. CIDR이라고 그 IP 뒤에다가 슬래시 치고 네. 숫자를 입력하는 건데, 숫자를 넣는 건데, 그거 뭐 저도 잘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은 서브넷 마스크를 이해해야 돼요. 네. 근데 아마 네트워크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면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서브넷 마스크를 설명하려면은 IP랑 이진수를 이해해야 돼요. 이진수를 이해 못하면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깊어지는데 그 단계를 거치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근데 당연한 듯이 쓰고 있어, 모든 곳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그 뒤에 슬래시 32를 쓰면은 이 IP 한 개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이게 좀 작아지면 범위가 되고. 사이드 알려주는 웹사이트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많아요. 알아서 만들어주고 한글, 해석해주고. 한글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래도 뭐 IP 대용만 알면 돼. 계산기 있긴 그러니까 하죠. 내가 딱 치면 이게 어떤 IP 대행인지 딱 나오고, 반대로 이 IP 맞아요. 대용만 하고 네. 싶으면 사이드 뭐 해야 되는지 나와서. 근데 그 단계까지 잘 못 가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사실 그거를 포트포비치에서. 써보려고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좋은 글이 있었는데 영어라서 일단 링크 해놓을게요. 네. 되게 재밌게 설명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진수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비트바이트 엔드 연산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손으로 풀어서 쓰신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배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링크는 해둘게요. 좋네요. 아무튼 네, VPC 얘기 잠깐 했었고요. 나중에 VPC 특집 한번 해요. 우리는 없어도 될 것 그거는- 같아요. 혼자 혼자서 하고. 하시면. 강의 그거는 승우님 불러서 하면 돼요. 승우님 한글로 된 VPC에 대한 설명 잘 쓰던 게 거의 승우님 글밖에 없긴 하거든요. 승우님 글 한두 개 정도 더 있긴 한데 약간 토스하는 것 그나마? 같은데? 그렇죠. 승우님이 이제 그러니까 법사님이 이제 네. 게스트로 오시면은 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사님은 아이디 좀 통일해야 돼요. 법사님이라 그러고 거기 영어로는 다 아스봄 쓰니까 다음에 만나면 다음 주에 거기로 갈까요? 괜찮다고 하시면 네, 가면 좋죠. 여기까지 하죠. 네. 네.